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면서 순서에 따라서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전제 조건인 2분기까지 1,300만 명 접종에 미치지 못할 경우 7월 이후 인센티브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현재 상황,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경향성이 수요일부터는 또 평일 기준으로 7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들은 최근에 일부 평일 기준이었을 때 500명대를 보인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와 같은 현재 상황은 평일 기준으로 7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화되고 고착화돼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른바 주말 휴일 효과가 월화를 지나서 사라지면서 이런 확진자 증가로 이어졌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개별 사례를 하나 좀 보면 대구 지역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확산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또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빨랐는데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의 그 특성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관련해서 누적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199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네. 한 2주 정도 만에 이렇게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단 이 해당 업소가 유흥업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원을 노출하는 거를 꺼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당시에 여성 종업원들이 계속 매일 오는 손님들과 동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표본 검사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집단 감염 200명에 해당되는 전원이 아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거는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업종의 특성,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 요인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 사회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얼만큼 퍼졌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정확히는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표본 검사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검사 건수를 굉장히 확대를 해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 현재는 표본 검사 위주로 하고 있고 최근 결과는 35%대의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통계학적으로 어느 정도 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전체 사회에서 확진자의 한 30% 이상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거다.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하면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좀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35.6%인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 중에 일부 표본을 뽑아서 이 표본 가운데 분석을 했더니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35.6%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실제로 이제 전수 검사를 해도 비슷한 수치 정도의 어떤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지금 이 검출률을 산정할 때 나오는 그 모집단, 그러니까 표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검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이른바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방역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조용한 전파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정도는 이렇게 방역 당국이 파악한 검출률보다 더 높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높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건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전정 유전체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 변이 바이러스를 특정해서 진단할 수 있는 감별진단법도 도입을 해서 빨리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의 시스템 수준에서 표본 검사를 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을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유입되기 시작했던 게 한 2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또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유입이 된 지 한 4개월 정도 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한 2개월 남짓 정도 지났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유입됐을 때부터 한 30%대까지 상승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6월, 7월이 넘어가게 되면 50%까지 넘어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제 6, 7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특히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우세종 또는 우점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 얘기까지 해봤고요. 돌파 감염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뒤에 확진된 사례가 총 4명으로 확인이 된 건데 일단 방역 당국은 이게 뭐 잘못되거나 놀랄 만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예방률이 94%, 95%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60에서 70%대 정도의 예방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나머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2차 접종까지 다 완료하신 분들 중에서 일정 비율로 이렇게 감염되시는 분이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중에 감염이 됐을 때는 임상 증상이 백신 접종 안 하신 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미할 거다. 그리고 사망까지 이어지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진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분들이 오히려 또 다른 추가 전파를 시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미국 CDC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감염됐을 때 추가 전파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가설 수준이고요. 정확한 판단은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좀 정리를 하면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전파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형성되기 전에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 백신 접종 2차까지 다 완료를 하신 다음에도 실제로 감염의 우려도 있고 내가 감염됐을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파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 대상이 백신 미접종자면 굉장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완료하신 다음에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계속 준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교육부가 2학기 유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면 등교 추진 방안을 논의해서 다음 달 안에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백신 접종 대상이 좀 극히 일부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학생들, 그러니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전면 등교 개학은 좀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접종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집단 내에서 감염원이 유입이 됐을 때에는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이 한 50% 이상 정도가 접종을 완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더 많은 접종률을 보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2학기부터 전면적인 등교 개학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학기부터 전면 등교 개학을 시행을 하다 보면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네.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대상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표를 했는데 새로 나온 내용이니까 관련된 그래픽을 먼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는 7월 이후에 적용할 것으로 일단 예상되는 방안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적 모임, 다음 그래픽이 또 있습니다. 네,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관련된 내용인데 예방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그리고 실외 의무화 완화, 그다음에 음식 섭취나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 등 여러 내용들이 좀 담겼는데 결국 핵심은 강화된 방역 조치에서 어느 정도 예외를 두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염 확산과 백신 접종의 인센티브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 사이에서 많이 고심을 했다라는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일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단 1차 대상자들을 대폭 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까지 접종을 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고 돌파 감염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차 접종만 받아도
상당한 수준의 예방률을 보인다. 이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번 방역 조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차 접종 대상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뭐 다양한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요양시설 부분 중에서 입소자와 면회객 양쪽의 어느 한쪽만 접종 완료를 하게 되면 대면 접촉을 허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양쪽 다 접종 완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히나 입소자 같은 경우에는 2차까지 완료를 해야지만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면회객인 경우에 만약에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입소자인 그 연로하신 분에게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기대만큼 크게 올라가지 않는 건 백신에 대한 안전성 우려 때문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방역 당국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지금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안인데 한 가지는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가 뭐 무료 맥주를 공급을 한다든가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자유를 어느 정도 우리가 억제하고 있는 부분을 완화시키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접근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인센티브만으로는 충분히 해결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이러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수용률을 높이는 데는 기여를 할 거다라고는 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양한 백신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시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다양한 옵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로 우리가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상자이신 분들 중에서 이런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백신, 뭐 노바백스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이런 백신들이 빨리 국내로 수급이 되면서 다양한 백신들이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인센티브적인 부분과 그리고 백신의 어떤 옵션의 다양성 부분이 함께 수용률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정보성 관련된 내용이어서 관련된 그래픽 있으면 좀 크게 띄워주십시오. 내일부터 잔여 백신, 그러니까 이른바 노쇼 백신에 대해서 그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 그 백신이 어디에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되죠. 그리고 이 부분 노쇼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해당 그 백신분은 또 폐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충분한 양의 백신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도스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상자, 그러니까 우리 대상자이신 분들 이외에도 일반 국민들 중에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내일부터 네이버나 카카오 앱에서 잔여 백신을 검색을 하면 어떤 의료기관에 백신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일이 병원마다 전화를 돌려서 백신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백신을 맞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했던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간편해진 방법인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다 병원들마다 전화를 해서 잔여 백신이 있는지를 문의를 하는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반면에 우리가 앱상으로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KTX 예매하듯이 창구에 가서 우리가 그 티켓을 구매하는 대신에 앱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일처리가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 2차 접종 그 예정자들이 백신 수급 계획에 따라서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추가 잔여 백신, 노쇼 백신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해서 1차로 백신을 맞았어요. 그런데 또 적정 기간 이후에 2차 접종을 맞아야 될 텐데 이렇게 잔여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는 2차 접종도 그 제대로 된 적정 기간에 맞을 수 있는 겁니까? 그 당연하죠. 1차 접종을 맞게 되면 의료 시스템 상에서 이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부터 계산을 해서 2차 접종 대상자가 됐을 때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잔여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2차 접종을 맞을 수 있느냐 이 부분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백신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잔여 백신을 맞더라도 그 기간부터 일정 기간 후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일정이 설정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간편한 신청으로 원하는 사람은 미리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백신 폐기량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코로나19 백신이 청소년, 그러니까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에게도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12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약 명순 대상자는 3,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예방률이 100%다 이렇게 설명을 모더나 측에서는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100%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백신 접종을 맞았던 이 대상자들 중에서 확진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효능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일단 효능은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비슷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성 부분이거든요. 특히 12세에서 17세 정도면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제 지금 모더나 측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방향이 생후 6개월부터 11세까지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연령대가 어리기 때문에 이 도수 문제, 우리가 얼마만큼의 백신을 투여를 해야지 안전성 부분을 확보할 수 있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성만 확보를 된다라고 하면 효능 부분은 우리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아까 그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전혀 0명의 그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대조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백신을 아닌 다른 위약군에서도 4명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모더나 측에서 100% 예방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설명 자체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그 앞서 노쇼 백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일 오후 1시부터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 자녀 백신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